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청준 작가의 꽃지고 강물 흘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손길과 묻어두었던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한 가족의 삶과 상처, 그리고 늦은 이해. 이청준 작가가 들려주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 들어보시죠. 형수가 어디 나들이를 나갔는지 집이 비어 있었다. 살인문을 단속하지 않은 걸 보아 먼 길을 나선 것 같진 않지만 인적이 없는 빈집 앞마당을 들어서려니 어딘지 새삼 기분이 서먹했다. 사립 앞에서 차를 먼저 내린 아내도 같은 기분인지 뒤 트렁크만 열어둔 채 대면대면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속내를 모른 척 스적스적 혼자 담쟁이 덩굴 무성한 블록 담벼락을 돌아 나갔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노인이 누워있는 뒷산 중턱계의 밭고랑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동네로 거처를 옮겨오고 작은 산밭 한 떼기를 장만하고부터 노인은 늘상 그 산밭 고랑에만 묻혀 지냈다. 한 해 한두 번씩 당신을 뵈러 왔다 집이 비어있어 찾아보면 노인은 어김없이 산밭 이랑 사이를 무슨 세월의 어룩처럼 조그맣게 떠돌고 있었다. 그러다 마지막 몇 해를 치매기 속에 헤매다 노인은 아예 그 밭되기 한 기퉁이에다 유택을 잡아 눕게 됐고 이후부턴 당신 대신 형수가 그 산밭길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노인이 가신 뒤로도 이따금 빈 사립을 들어서려다 담벼락을 돌아 나가 산밭 쪽을 올려다보면 옛날의 노인처럼 형수가 그 밭고랑을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은 바야흐로 가을거지가 시작된 누런 콩밭 한쪽으로 역시 희누렇게 변해가는 노인 묘소 봉분만 나지막하게 드러날 뿐 다른 사람의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저 사람 말처럼 역시 오질 말았어야 했나. 나는 할 일 없이 발길을 되돌리며 속으로 혼잣말을 삼켰다. 전화로 미리 알리지 않고 온 것이 잘못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전화보다도 아내는 이번 큰 집 길 자체를 썩 탐탁해하지 않았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 형님이 갈수록 귀찮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차마 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해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 봐요. 우리가 다시 가방을 꾸리고 나서려는 기미만 살피는 시기잖아요. 게다가 이번엔 어머님 제사도 아닌데. 아내의 말은 그리 틀린 소리가 아니었다.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자 형수는 이제 우리가 그 큰 집 길 발걸음을 끊을 것으로 여긴 모양이었다. 아내와 함께든 나 혼자서든 가까운 지역을 지나다 생각나 들러보면 형수는 남의 식구 대하듯 문 밖에서 웬 느닷없는 걸음이냐는 식으로 생뚱스러운 응대였다. 전화를 미리 하고 갔는데도 저녁 준비가 없을 때도 있었고 더러는 아예 대문을 걸어 잠근 채 불을 끄고 자다가 얼결에 깜깜한 방문을 열고 나오는 때마저 있었다. 그런 투에 형수의 냉대는 해가 갈수록 티를 더해갔고 아내는 끝내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이제는 어머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번번이 그런 눈치를 보아가며 여길 찾아다녀야 해요. 제삿날 말고는 이제 여기 그만 다녀요. 지난 초봄께
노인의 기제사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은근히 벼르던 소리였다. 그리고 이후엔 나 역시 아내의 불편한 심기를 덧치지 말자고 설 따라 명절 따라 줄기차게 내려다니던 이 큰 집 발길을 1년 가까이나 끊고 지내온 것이었다. 하다 보니 형수도 눈치가 좀 이상했던지 요 가을철 들어선 이따금 어째 이쯤엔 통 발길이 뜸하냐, 가을철 가기 전에 한번 다녀갈 예정 없느냐, 전에 없던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하지만 아내나 나는 그것까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쪽에서 한동안 소식이 잠잠하니 언제 갑자기 닥쳐들지 불안해서 그러는 게지. 이제 정말 우리가 발길을 끊으려는지 알고 싶어서이기도 할 거고. 거기까지는 아내나 나나 비슷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정말 발길을 끊고 싶어하는 아내에 비해 내 속마음은 솔직히 그런 식으로 쉽게 정리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아예 발길을 끊고 나면 그 집이 누구 차지가 되고 마는가. 대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지어진 집인데 누구 좋으라고. 작은 오두막 한옥이나마 그 집은 애초 노인을 위해 당신의 소망에 따라 지어진 집이었다. 그리고 수삼년 당신의 고단한 노년 세월을 묵고 간 그 집은 여전히 당신의 집이어야 마땅했다. 뒷산 밭자락 한 곳으로 노인이 마지막 쉴 자리를 잡아 옮겨간 지 10년 가까운 지금에도 그런 내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었다. 아니, 우리가 발길을 끊어주기를 바라는 듯한 형수의 눈치가 노골적일수록 그 집을 여전히 노인의 것으로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더 나를 세워갔다. 형수의 눈치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발길을 끊을 수 없었다. 발길을 끊는 것은 그날로 노인의 집을 형수에게로 넘겨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 하순계였다. 이쪽 A문화원에서 해마다 주최해온 문양 문필인 고향 방문 행사 일정을 알려온 걸 보니 올해는 10월 첫 토요일 저녁에 특별히 지역 내 고찰 보림사의 범종 타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보림사의 저녁 범종 소리는 언젠가 그 방면에 식견이 있는 한 음악도 친구의 감탄을 들은 적이 있어 근처에 들를 때마다 일부러 찾아 듣곤 해온 터인데 스님들이 특별히 타종 행사를 베푼다니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곧 남행길을 결정했고 여태까지 늘 같은 길을 함께 해온 아내에게도 그 특별한 타종 행사를 내세워 동행을 제의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길을 나선 김에 이번엔 모처럼 만에 큰 데까지 함께 다녀올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아내는 보임사만으로도 이번 남행길이 결국 형수네 큰 데까지 이어지리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뿐더러 자신의 불편스러운 속내와 상관없이 내 남행길 예정이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행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몇 마디 형수에 대한 불편스러운 심기를 드러냈을 뿐 이내 입을 닫고 말았다. 그리고 이 10월의 첫 토요일 아침 그런대로 썩 범상한 안색으로 길을 따라 나섰고 지난 저녁 보림사 타종 행사를 참관하고 이날 아침 늦음하기 내가 찾기를 이쪽으로 잡고 나섰을 때에도 별말이 없었다. 하니까 사실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두려면 이날 아침 이쪽으로 길을 잡아 나설 때가 적당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났으면서도 역시 통화를 단념했다. 이웃집 마실에
들반 일에 집을 자주 비우는 형수가 이날따라 우리 전화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다 전화를 하려면 어차피 아내가 나서줘야 할 일이었다. 여태껏 조용히 입을 닫고 따라온 아내와 그 일로 새삼 이러쿵 저러쿵 탐탁지 않은 소리가 오갈 수도 있었다. 끼니 차림이야 잠자리 단속이야 준비가 통 없는디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들이닥치며 나 혼자 어쩌란 말이냐. 전화를 미리 걸고 보면 항용 되돌아오는 형수의 짜증 섞인 푸념이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랬다간 그런 타박투를 잊지 않고 있을 그녀의 반응 또한 짐작이 뻔했다. 당신은 그런 형님 말투 몰라서 그래요. 어차피 가려거든 전화 같은 거 걸지 말고 그냥 가요. 어머님도 안 계신 지금 누가 우릴 반가워한다고 그런 데를 굳이 꼭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자칫 그런 소리가 오가기 쉬웠고 그렇더라도 끝내는 가고 말 길 앞에서 아내나 나나 그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하기야 그런 전화를 미리 해뒀대도 전날의 행티로 보아 지금과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립을 다시 들어서니 아내는 아직도 옷가방조차 안으로 들이지 않은 채 우두커니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별러온 듯 몸을 마주 일으키며 한마디 조심스럽게 건네왔다. 우리 이렇게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지 않으면 그럼 어쩌라고. 나는 아내의 속내가 뻔했으므로 짐짓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좀 더 분명한 어조로 나왔다. 형님이 혹시 먼 길을 나섰다면 오늘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는데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 이렇게 밤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냐고요. 이게 어째서 남의 집이야? 이건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힘들게 지어드린 집이야. 그리고 아직 그 노인 양반의 때가 남아있고 노인 돌아가시고 나서 형수님이 기를 쓰고 씻어 지워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겐 아직 당신의 손때와 숨결이 남아있는. 딴 생각 말고 어서 건넌방 치우고 가방부터 들여놔. 나 역시 은근히 더 목소리를 높이고 드는 바람에 아내는 그쯤에서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아내 앞에 한 번 더 오금을 박았다. 문단속에 신경을 쓰지 않은 걸 보면 그리 멀리 간 것 같지도 않지만 오늘 안으로 안 돌아오면 어때? 이따가 우리끼리 저녁 지어 먹고 내일 아침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말을 끝내고 나선 아내의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천천히 혼자 뒷곁 쪽 펌프 우물개로 돌아갔다. 이젠 그 우물물에 발을 씻고 차분히 안으로 들어갈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나는 뒷곁 우물개로 돌아가다 말고 생각을 바꾸었다. 우물개의 작은 가구 창고 안쪽 벽에 바다 낚싯대들이 걸려있는 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수년 전 성가하여 대처로 나가 지내는 조카 아이들이 내려왔다 간척지 들론 건넌 제 방에서 망둥이 낚시질을 즐기다 남기고 간 물건인 듯 했다. 낚싯대 아래 아무렇게나 버려진 미끼통에는 말린 갯지렁이까지 몇 마리 남아있었다. 아내의 말 맞다나 주인도 없는 빈집에서 심기가 편치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시간을 보내기가 좀 멋하던 참이었다. 나는 냉큼 그 낚싯대와 미끼통을 챙겨들고 다시 앞마당으로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다. 마침 이게 있으니 나 저 제 방 너머 개웅에서 낚시 좀 넣어보고 올게. 날이 늦어져도 형수님 오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 저녁거리나 좀 찾아봐. 엄니 산소는 언제 가보려고요?
그런 내가 못마땅한 듯 아내가 찌뿌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양반 행방도 기다려 볼 겸 잠시 쉬었다 이따 해 넘어가기 전에 가뵈면 되지 뭐. 나 역시 좀 시큰둥하게 대꾸하고 나서 이번엔 아내의 대꾸를 기다리지 않은 채 사립밖에 세워둔 차 트렁크에서 맥주 2캔과 과자 부스러기를 꺼내 낚싯대와 함께 묶어 들고 드문드문 가을거지가 시작된 제 방 쪽 벼동길로 들어섰다. 그러면서 조금 전 아내에게 일렀던 소리를 자신에게 다짐하듯 다시 한번 뇌까렸다. 그래, 이렇게 그냥 길을 되돌릴 수는 없지. 사정이 어떻든 이런 식으로라도 기어코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야 하니까. 여긴 아직도 노인의 집이니까 그걸 형수에게 똑똑하게 알려야 하니까. 그 집을 짓게 된 내력부터가 당연히 그랬다. 윗마을의 옛집과 논밭, 조상들 선산까지 깡그리 주벽으로 팔아 없앤 가형이 결국엔 그 주벽에 씌어 아직도 전도 창창한 세상까지 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노인을 찾아갔을 때 당신은 그동안 일정한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며 헤매다 일을 당한 후 이웃 큰누이 동네의 한 오두막, 주기에 홀린 아들이 혼자서 마지막 독주를 마시고 떠나간 움막집 거적방을 새 거처 삼아 지내고 있었다. 그동안 몸을 피해 친정살이를 하다 돌아온 30대 초년 청상 형수와 계집아이 하나까지 어린 세 조카 아이들을 모아 데리고서였다. 객사와 다를 바 없는 주검에 한 동네 자형이 서둘러 매장까지 끝내버린 뒤여서 내가 따로 힘들 일은 없었지만 문제는 노인과 남은 식구들의 처지였다. 우선 움막집 꼴이 사람이 깃들여 지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노인과 어린 조카들을 그 거적방에 그냥 처박아두고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내게 무슨 해결 방도가 있을 수도 없었다. 당시엔 미혼인 처지라 따로 곁에 딸린 부담은 없었지만 나이 30 가까이까지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이곳저곳 글동네 변두리나 떠돌며 지내던 나로서는 아무래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나와 함께 서울로 나가 잘 수도 없었고 아니면 아예 거기 함께 주저앉아 버릴 수도 없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우선 임기응변식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식구들을 두고 떠나던 날 아침에 나는 노인에게 외상 선심을 깔았다. 여기서 당분간만 더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만 힘이 모아지면 형수랑 아이들이랑 함께 지낼 만한 거처를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상 선심에 대한 노인의 희망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짐짓 당신에게 물었다. 집을 새로 지어드린다면 어머니는 어디를 원하세요? 그냥 이곳 누님네 동네가 좋겠어요? 아니면 장터거리쯤이 낫겠어요? 장터거리는 나중에 집값도 좋아질 텐데. 그런데 그때 노인의 반응이 내겐 전혀 예상 밖이었다. 글쎄다, 그런 날이 와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아직은 네 한 몸 지내기도 힘에 부칠 처지에 우리한테 언제 그런 좋은 날이 올 수 있을라더냐. 아들의 속내나 능력을 통 못 믿어하는 응대였다. 하고 보니 나는 그 노인의 예단이 다행스럽기보다 제풀에 공연히 화가 났다. 그래서 다시 다짐을 주듯 새 집터에 대한 노인의 희망을 몇 번씩 최근에 물었고 노인은 그제서야 마지못한 듯 한숨기 섞인 몇 마디를 덧붙였다. 이제 와서 더 무슨 좋은 꼴을 보자고 사람 눈길 번잡스러운 장터거리냐.
네 형이 그런 꼴로 가니 동네도 그렇고 정작에 그럴 만한 날이 온다면 조상들 선산 및 동네로나 다시 가면 모를까. 인제 나도 남은 세상이 길지 못한 늙은 처지에 선산 및 가까이 지내다가 때가 오면 조상들 보러 갈 길이 쉬워야 않겠냐. 그래야 지금껏 버려둔 조상 산소 길도 익힐 겸 나중에 너희들이 더러 나를 보러 오기도 편하겠고. 그 역시 내게는 뜻밖의 소리로 노인이 별로 가망 없어 하면서도 그 집을 소망한 것은 당신과 조카 아이들이 한데 모여 지낼 거처뿐만 아니라 당신이 미구의 저승의 조상들을 만나러 떠나갈 마지막 길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한 뒷날 당신과 조상들의 음덕 바라기를 겸해 당신의 자손들이 찾아 모일 마음의 의지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고 보니 노인은 우선 발길부터 돌이켜보려던 내 임시방편격 선심을 어쩔 수 없는 빗구러미로 뒤바꿔 놓은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노인을 떠나 서울로 돌아와서도 두고두고 그 빗구러미를 벗을 수가 없었다. 내 무능한 주변머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기는커녕 갈수록 무게만 더해가는 꼴이었다. 하지만 실상 그 빗구러미의 내용은 노인 자신도 별 가망 없어 한 까마득한 꿈일 뿐이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못하고는 오직 내 능력 여하에 딸린 일이었다. 그리고 좀채 그만한 여유를 마련할 처지가 못된 내게 차라리 좋은 마음의 구실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차피 그럴 수가 없었다. 글쎄다, 우리한테 언제 그런 좋은 날이 올 수 있을라더냐. 노인이 아들을 믿지 못하고 지레 뒷걸음질을 해버린 체념투가 그 가망 없는 소망을 거꾸로 분명한 빈 문서로 못 바꾸던 때문이었다. 네 한몸 지내기도 힘에 부칠 처지에 언제 우리한테 그런 좋은 날이. 진작에 아들의 무능력을 눈치채고 있던 탓이기는 했겠지만 그 몇 마디가 늘 벗어날 수 없는 빗구러미의 무게로 나를 채근하고든 때문이었다. 하여 내가 그 빗구러미를 벗은 것은 30대 초반 결혼을 하고서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혼인 전부터 빗구러미의 사연을 알고 있던 아내의 이해를 얻어 그때까지 한 저축의 대부분을 털어지고 내려가서였다. 하지만 물론 그것으로 노인의 소망을 모두 이루어드릴 수는 없었다. 우선 집을 앉힌 자리부터가 그랬다. 이왕이면 새 의지처를 조상들 선산 근처로 바라는 노인의 생각은 여전했지만 고래로 한번 떠나간 동네는 다시 들어가 살지 않는 구습이 있는 데다 조상들이 묻힌 선산은 이미 형 때부터 남의 산이 되어 있어 그쪽으론 살아서건 죽어서건 다른 사람이 깃들일 곳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 아예 한가측에 마을에서 길을 멀리 내려와 이 해변 간척지 농장 길목에 새 집터를 마련해 몇 달 만에 3칸짜리 아담한 한옥을 지어 앉힌 다음 멀찌감치 뒷산 기슭 중턱계에 서너 마지기짜리 산밭도 한 자락 마련해드렸다. 식구들의 가용 야채가리도 위할 겸 선산을 아껴버린 노인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노인에겐 그만 정도로 더할 수 없이 만족이었다. 새 집은 늘 안팎이 말끔하게 가다듬어지고 앞뒤 마당에는 감나무며 대추나무, 유자나무 따위가 빽빽하게 우거져 갔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 봄, 가을 계절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뒷산 기슭 떼기 밭길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그 밭이랑 사이에서 길지 않은 여생을 보내다시피 했다. 처음엔 더할 수 없이 생생한 즐거움과 맑은 정신 속에 나중 말년엔 갈수록 괴롭고 까마득한 의식의 함몰 상태 속에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이 돌아가실 내세의 지터 값을 치르고 길을 다 익히신 듯 어느 해 이른봄 마침내 이승의 모든 짐을 벗고 마지막 산밖길을 올라가 새 유택을 지어 누우시고 만 것이다. 그 노인의 발길이 오가던 길목, 아직도 당신의 혼백이 오가고 있을 곳,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새 선산터 삼아 당신을 만나러 다닐 이 길목집은 아직도 당신의 집이어야 했다. 그것을 어물어물 형수에게 넘겨주고 말 수는 없었다. 제 방까지 올라와서 보니 바로 눈앞에 바닷물이 펼쳐졌지만 썰물 때라 갈대밭 사이로 뻗어들어온 수로 밖에는 달리 낚시를 넣어 볼 만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낚시질이 목적이 아니었다. 전에도 늘상 그랬듯이 망둥이 입질 손맛이라도 심심치 않다면 그것으로 시간을 보낼 구실은 충분했다. 나는 이윽고 수로가에 펀펀한 갯돌 하나를 깔고 앉아 미끼 상자 속에 마른 갯지렁이 하나를 낚시에 꿰어 힘껏 물결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러곤 다시 근처에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다 낚싯대를 일정한 높이로 고정시킨 뒤 천천히 손을 털고 일어나 담배 한 대를 빼어 물었다. 그렇듯 담뱃불을 붙여 물고 등 뒤쪽 멀리 농장 건너 뒷산 자락을 올려다 보았을 때였다. 나는 일순 그 산밭자락 사이에서 옛날 노인의 모습을 다시 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나 엄니하고 늘 함께 지낸게 심심하거나 무서운 줄 모른디라우. 엄니하고 밭도 같이 메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엄니도 거기 혼자 누워 계시기 적적하신지 밭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반기고 나오신다니께요. 언젠가 늦도록 밭일을 하고 내려오는 형수에게 내가 짐짓 숲자락 어둠 속에 노인의 혼기가 무섭지 않느냐고 어깃장투로 말하자 속뜻을 알아차린 형수 또한 천연덕스럽게 대받아온 소리였다. 형수의 실없는 농담투가 그런대로 제법 머릿속에 남아있던 탓인지 이후부터 나는 바닷가에 나와서도 자주 그 산밭 쪽을 올려다보며 옛날 생시처럼 밭이랑 사이에서 노인의 모습을 찾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노인의 모습은 물론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밭 귀퉁이에 납작한 당신의 묘지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가을거지가 시작된 황갈색 밭 자락 한쪽에 거뭇거뭇한 콩단 무더기 사이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웬 사람의 흔적이 아른아른 떠올랐다. 그것도 밭 이랑 가운데 께서가 아니라 노인 묘소의 바로 옆 벌 안 부근에서였다. 물론 노인의 모습일 리가 없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사람의 흔적이 나타난 탓에 내 마음이 아마 그런 착각을 빚은 모양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필시 형수의 모습임에 분명했다. 형수가 이날도 밭일을 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뒷곁 감나무와 유자나무들에 가려 형수가 여태도 집 담벼락 앞에 세워둔 우리 차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이었다. 하고 보니 나는 새삼 슬그머니 쓴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때 얼핏 낚싯대 끝이 흔들리는 기미에 다시 허겁지겁 자리를 고쳐 앉았지만 그렇듯 씁쓸한 생각은 좀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좀 전엔 어째 눈에 띄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형수가 방금 어디서 그 밭으로 날아들지 않았다면 그걸 찾아내지 못한 것은 굳이 그 형수를 찾고 싶어 하지 않은 내 방심스러운 심사나 눈길 탓임에 분명했다. 그게 만일 노인의 일이었다면 어쨌을 것인가. 노인의 일이었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필시 밭길까지 쫓아 올라갔을 것이다. 노인은 들반 일이 없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도 이따금 그 산밭을 찾아 올라가 우두커니 혼자서 따스한 해바라기를 하고 앉아있을 적이 많았으니까. 산밭 쪽만이 아니었다. 노인에게 나중 차츰 치맥기가 시작되었을 땐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어디론가 집을 떠나 사라진 일까지 잦았으므로 당신을 찾아왔다 집이 비어있을 때면 동서남북 먼 윗동네까지 산길, 들길, 사방 줄다름질을 하고 다니기 예사였다. 하지만 나는 굳이 형수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이제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형수를 서둘러 보러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씁쓸한 느낌을 넘어 허망스러운 감회마저 금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간의 이런저런 서운한 사단들은 형수의 견실치 못한 심성 탓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실은 형수의 안타까운 변모도 노인의 무상한 늙음과 종생의 과정이 부른 무고한 세월의 엿보일 뿐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새 집을 지어 옮기고 나서 한동안 노인과 형수 사이는 더 바랄 바 없이 의가 좋았다. 형수는 노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노인과 아이들을 거두기 위해 십리박 장터거리까지 개껏 장사를 다녔고 노인 또한 그 고단한 청상 며느리를 위해 낮이면 산반 일로 저녁이면 손주들 끼니 마련 일로 능력껏 서로를 위하며 지냈다. 어둠이 깊도록 형수의 귀가가 늦은 날엔 노인이 그 며느리의 어두운 밤길을 걱정하여 먼 농장길 산기슭 굽이까지 마중을 나가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당신을 뵈러 갔던 길에 이미 여든길로 접어든 노인의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워 보여 떠보기 삼아 나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가 지내면 어떻겠느냐 물었더니 당신의 대꾸가 짐작한 대로였다. 이 늙은 한 몸 편하자고 내가 여길 훌쩍 떠나고 보면 저 어린 것들하고 네 형수 혼자 어떻게 살라고야. 난 조금도 힘들거나 어려울 것 없다. 그러곤 내가 행여 마음을 놓지 못해 채근하고 들 것을 막아서듯 다시 못을 받고 들었다. 네가 나하고 네 형수 간의 일을 잘 몰라서 그런다. 내 꼭 한 가지만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볼래냐? 그러면서 전날부터 마음속 깊이 담아온 일인 듯 노인이 내게 다짐 삼아 형수의 귀를 피해 털어놓은 사연은 이랬다. 그날따라 형수의 밤 귀갓길이 유난히 늦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어둠 속 길마중도 여느 때 산모퉁이께를 훨씬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두운 밤길을 혼자 터벅터벅 고적하게 돌아오고 있을 며느리를 생각해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만큼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노인을 향해 엄니 지금 어디 계시오? 짐짓 무서운 길을 떨치려는 형수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오냐 나 여기 있다. 이제 맘 놓고 천천히 오거라. 노인의 반가운 응답이 이어지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 만났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 돌아오는 며느리의 개껏 광주리를 빼앗듯이 받아인 노인이 앞장을 서고
마지못해 머리찜을 넘겨준 며느리가 뒤에 선 채 남은 밤길을 돌아오던 참이었다. 엄니, 가쁜 숨을 고르느라 한동안 말없이 어둠 속을 뒤따르던 며느리가 다시 노인을 불렀다. 그리고 잠시 뒤 뒷말이 이어졌다. 엄니, 이젠 더 나이도 묵지 말고 늙지도 마시오잉? 그러니 너도 그런 네 형수밤 알겠지야? 노인은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었다. 나도 그런 네 형수가 하도 안쓰러워 나 혼자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야. 그래, 내 자서가 나 인자부턴 나이도 더 묵지 않고 늙지도 않으마. 늙지도 죽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네 곁에 함께 있어주고 말고야. 그러니 이렇게 너랑 나랑 언제까지나 한 꾼에 살자꾸나.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서 말은 못하고 혼자 속 다진 뿐이었다만 네 형수도 왜 그 말을 못 들었겠냐. 어둠 속에 아무 대꾸를 못하고 발걸음만 재촉해간 이 늙은이의 가슴속 소리를. 머리찜을 맡기고 뒤따라가던 형수가 노인의 근력을 오래 빌리자는 게 아니었을 터에 그 형수가 정녕 노인의 맘속을 몰랐을 리 없었다. 비록 노인이 그 이야기 끝에 형수를 위해 다시 내게 한마디 이런 당부까지 남겼대도, 그리고 나 또한 여태까지 그런 노인의 뜻에 따라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지내왔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런 소리 너희 형수한테는 알게 하지 마라. 네 형수가 공연히 이 늙은이 심약해진 줄 알고 마음 상해할라. 줄여 말해서 그 무렵 노인과 형수 사이는 그렇듯 서로 믿고 아껴주며 조이 애틋한 소망과 아픔을 함께 해간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을 멈춰 세워 나이를 먹지 않고 늙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노인은 흐르는 세월 앞에 자신의 약속을 길게 지킬 수가 없었다. 이미 80대 고령길에 들어선 노인의 기력은 이후 10여 년 동안 급속히 쇠진해 갔고 나중엔 서서히 정신까지 흐려졌다. 일손을 놓지 못해 산밭에 올라갔다 넘어져 옷가지를 온통 버리거나 몸을 다쳐 길을 내려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오히려 일거리를 만든다며 형수에게 금종령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웃마을 노인네나 고향 동네를 다녀온 친지들을 통해 노인에 대한 그런 난감한 소식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후로 노인은 집에 갇혀 앉아서도 일 나간 며느리를 위해 멀쩡한 옷가지들을 내어다 빨래통에 담가놓거나 해가 지면 아랫목 밥통은 잊은 채 새 밥을 한 속 가득 지어놓는 식으로 끊임없이 며느리의 애를 먹인다고 했다. 게다가 그 무렵부턴 웬일인지 노인의 식욕이 갈수록 늘고 기력이 왕성해져 곁에선 섣불리 당신의 거동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래는 그런저런 소식 속에 형수가 참다 못해 두고 보라지, 저 노인네가 틀림없이 나보다 더 오래 사실 텐께 저 잡숫는 거 하고 펄펄한 기력 좀 봐요. 어쩌고 하는 투에 불공스러운 원망의 소리까지 섞여들기 시작했다. 내가 못 살아. 저 노인네 땜시 내가 먼저 속이 보타 죽어. 하기야 자신도 이미 회갑을 눈앞에 둔 덧없는 황혼기에 그 시들 줄 모르는 노인의 기력과 말썽이 원망스럽고 지겹지 않을 리 없었다. 그래서 나 역시도 그걸 특별히 서운해하거나 괴념치 않으려 노력했고, 때로 노인을 보러 갔다가 당신이 새삼 멀쩡한 정신으로 며느리에 대한 섭섭한 원정과 함께
혼자 마음속에 묻어온 흉허물들을 은근히 꺼내놓으려 했을 때도 외려 노인을 윽박지르듯 초장부터 입을 막아버리곤 했으니까. 여태까지처럼 그냥 아무 말씀 마시고 모른 척하고 지내세요. 저 형수도 이젠 노인살이를 할 나이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 정제꾼 심부름으로 따뜻하게 잡숫고 따뜻하게 주무시는 것을 고맙게 여기시고요. 그러지 못하시겠거든 오늘이라도 저를 따라 서울로 가시든지요. 그래도 노인이 정 말을 못 참아 할 기색이면 나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다시 사립을 나서버릴 신용까지 해보이며 당신을 억눌렀고, 그러면 노인 역시 결국엔 한숨 섞인 몇 마디 속에 체념을 하곤 했으니까. 하기사 젊은 자식 앞세운 늙은이 처지에 누구한테 무슨 며느리 원정이 당하겠으며 여길 두고 떠나면 어디로 떠나겠냐. 다 부질없는 일이다. 내 속 아파 낳은 자식인들 어찌 이 늙은 속을 다 헤아리겠냐만 네 말대로 인자 더 말 안 할 테니 너나 마음 놓고 쉬었다 가거라. 세월이란 그렇듯 참으로 가차없고 잔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겐 그 잔혹한 세월의 해악이 답답한 심사를 조이 달래고 넘어갈 미덕이기도 하였다. 노인은 아예 그 체념성 다짐마저 지킬 수 없을 만큼 이후로 더 급속히 정신력이 떨어지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육신과 정신 간의 균형이 무너져가는 노인 앞에 형수 또한 마지막 자제력을 잃고 말았으니까. 나는 마침내 노인의 무너짐을 받아들이고 형수의 폐악도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노인의 끼니 양을 크게 줄여버린 것도 잦은 배변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형수의 불가피한 처사로 이해했고, 하루 종일 노인을 방 안에 가두고 문고리를 채워놓는 것도 바깥일을 대신해 줄이 없는 형수의 단손 처지뿐 아니라 노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조처로 받아들였다. 형수가 전에 없이 늘 노인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어두운 청력과 망각증 탓으로 여겼으며, 그 며느리 앞에서 노인이 까닭없이 자주 겁을 먹는 것도 앞뒤 사정 못 가린 채 일상으로 저지르는 당신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은 끝내 그런 식으로 세월의 해악 외엔 누구에게도 딱히 허물을 물을 수 없는 노년기의 불화 속에 더 이상 말썽 없이 조용히 당신의 종생을 맞아 가신 셈이었다. 그러니 노인 사후 그 형수의 불가사의한 행심만 줄을 잇지 않았다면 나와 아내와 형수 간에 더 이상 불필요한 의구심이나 불화의 감정이 부풀려지거나 새삼 싹이 터오를 일이 없었을 터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노인의 집 일도 형수에게 맡겨지고 잊혀져 노인의 길 이외에는 서서히 발길이 멀어져 갔을 터였다. 그 집은 원래가 노인의 집이었지만 어찌 생각하면 나와 아내에게는 노인이나 형수의 일과 함께 두고두고 그 집이 우리의 빗구러미 같은 것이기도 했으니까. 언제부턴지 나는 이제 그만 알게 모르게 그 빗구러미의 무게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형수의 처신이 전혀 뜻밖이었다. 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 형수의 처신이 좀채 이해되질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내게 계속 그 집을 노인의 집으로 지키러 다니게 만든 사단이었다. 물 건너 서향 산모롱이 쪽으로 해가 훌쩍 기울면서 새삼 바람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새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한 들물살 속에서도 낚싯줄은 여전히 팽팽한 수직을 유지한 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전날엔 그리 흔하던 망둥이류도 다시는 입질다운 입질이 없었다. 하긴 그새 무슨 기미가 스쳐간 걸 무심히 지나치고 말았는지도 몰랐다. 등 뒤쪽 들판 건너 먼 산밭 가운데에서 가물가물 인적을 확인하고부터 나는 낚싯대보다 자꾸 그 형수 쪽 기미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매번 산밭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 거뭇한 인적이 한순간씩 형수가 아닌 옛날의 노인으로 착각이 들곤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몇 번씩 다시 그 산밭을 올려다보아도 그런 착각이 매번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왜 이런 당차는 느낌이 들곤 하는가. 나는 다시 한번 씁쓸한 느낌과 함께 그 형수를 향한 알 수 없는 녹이마저 치솟았다. 나는 우선 그 착각을 바로잡아야 했다. 형수가 노인의 모습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하고 보면 이제 그 당차는 착각을 바로잡을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가까이서 그걸 직접 확인하는 길뿐이었다. 이날 안으로 노인의 묘소에 올라가 보기로 한 것도 이젠 더 미룰 수 없는 시각이었다. 나는 서둘러 낚싯대를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직 뚜껑도 따지 않은 맥주 깡통과 미끼통을 한 군데 꾸려 매고 다시 제 방을 넘어 들판길을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직 스스로도 뜻이 아리송한 혼잣소리를 되씹고 있었다. 안 되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지. 노인이 돌아가신 걸로 그동안 마음속에 억눌러온 형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발길도 차츰 끊어지게 되리라던 생각은 노인의 초상 당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뜻하지 않은 형수의 도저한 호곡 때문이었다. 노인의 임종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아내와 치상 준비를 갖춰 내려와 보니 형수는 예상과 달리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애곡 속에 우리를 맞았다. 아이고 아재, 이 일을 어쩔 게라요. 언니가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은 내 몰랐소. 아이고 아재. 처음 우리를 맞을 때뿐만이 아니었다. 형수는 이후 내내 노인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침 저녁 상식 차림과 소렴, 대렴, 출상 절차 고비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절통스러운 호곡을 토해내곤 했다. 그리고 그 형수의 애끓는 곡성은 노인을 뒷산 밭에 묻고 돌아온 다음에 초혼제와 사흘 뒤에 사무제날 저녁녘에 절정을 이루었다. 아이고 엄니, 아이고 우리 엄니, 인제부터 엄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리 훌쩍 무정하게 가시었소. 의지 없어 못 살겠소. 힘 없어 못 살겠소. 그런 형수의 곡성을 두고 사람들은 더러 아이들까지 모두 집을 떠나 사는 처지에 이제는 노인도 없이 혼자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자기 서름에 겨워 그런다느니 그보단 원래 태어난 호곡꾼이 되어서 소리가 그리 구성질 뿐이라거니 쑥덕거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절통스러운 심회를 진심으로 애틋하고 가상해하는 편이었다. 그렇겠지. 알콩달콩 괴로운 일은 많았어도 긴 세월 서로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처지라 노인을 보내고 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쓰릴라고. 하지만 나는 도대체 그 형수의 슬픔과 호곡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를 못하다기보다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하기조차 했다. 노인의 죽음은 형수에게 그렇듯 아쉽고 애통스러운 일일 수가 없었다. 일이 있기 한 달쯤 전이었다.
노인이 위중한 것 같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 내려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은 여명이 며칠 남아 보이지 않을 만큼 반혼수 상태에 기력이 극도로 쇠진해 있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상태가 그만한 정도로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겨갔다. 아내와 나는 물론 상경을 단념한 채 당신의 기력과 섭생을 돌보며 계속 노인 곁을 지켰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형수의 눈치가 눈에 띄게 달라져 갔다. 형수는 우리가 그만 서울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속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엄니는 쉽게 돌아가시지 않을 양이구먼요. 때마다 알리질 않아서 그렇지 전에도 엄니는 저러시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특히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곤 했으니까요. 그러니 바쁜 사람들 무한정 이러고 있지 말고 인자는 올라가 보시는 게 낫겠구먼이라. 엄니는 인자부터 내 혼자 돌봐드려도 될성 부른게요.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부터도 은근히 눈치가 배어온 일이었지만 그렇게 상경을 주문했음에도 우리가 계속 노인 곁에 눌러 머무를 낌새가 완연하자 형수는 아예 그 노인의 섭생을 간섭하고 들기 시작했다. 소변도 못 가리시는 양반 물을 그리 많이 들이면 어쩌려고요. 엄니는 진지를 드시고도 금세 잊어먹고 또 배고프다 밥상을 보채시는 뒤 그렇게 자꾸 달래실 때마다 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나중엔 그런 우리를 아예 노골적으로 쫓으려 들기까지 했다. 아들이 그렇게 잘 돌봐드림은 엄니는 아직 100년은 더 사실 거구먼요. 그러니 이제부턴 아제네가 아예 이 집에서 엄니 돌봐드림서 천년 만년 함께 사시지 그래요. 난 인자부터 아재한테 엄니 일 맡겨두고 여기저기 돌아댕김서 좀 마음 편히 살아볼란게요. 어떻게 더 비키고 더 버텨나갈 구실이나 여지가 없었다. 그럴수록 형수에 대한 우리의 불신감만 드러나고 그만큼 노인의 처지가 어렵게 될 형세였다. 우리는 마침내 상경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인과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의 도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떠나기 전 아내와 함께 장터거리 약국으로 나가 몇 가지 응급약재와 함께 청심환 몇 알을 구해왔다. 그리고 그날 밤 형수가 부엌에 나가 있는 동안 눈치를 보아가며 그 청심환 하나를 노인에게 갈아 먹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도 차라리 안함만 못한 노릇이었다. 약물을 다 흘려 넣어드리고 입에 남은 약냄새를 지우기 위해 물을 몇 숟갈 더 떠넣어드리던 참이었다. 말을 못하면서도 노인이 붉은 혀를 내두르며 너무도 간절히 그 물기를 갈구하고 드는 바람에 차마 물 숟가락질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 참인데 형수가 어느새 기미를 알아채고 방 안으로 뛰어들며 심히 듣기 사나운 푸념을 쏟아냈다. 그래, 보약도 드리고 산삼, 녹용, 천두복송, 불로초까지 귀한 약들 모다 구해드리시제. 그래서 100살, 1000살 늙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불로 장생하시라고요. 형수의 비정하고 모진 푸념 속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숟가락을 거두고 물러서야 했을 때 노인의 그 애타게 간절한 혀놀림. 그것은 두고두고 보지 않은만 못한 일이었고 기억 자체만으로도 내겐 좀처럼 지울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형수의 마음이 돌변한 것 같은 서러움과 도저한 호곡은 내게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한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건 차라리 우스꽝스럽고 간특한 연극으로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런 형수가 내게 정작 더 막막한 노여움 같은 것을 참을 수 없게 한 것이 따로 있었다. 형수의 슬픔이 진심이고 아니고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마음이 변했고 아니고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제 형수가 무엇이든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 주장할 수 있음에 반해 돌아가신 노인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 입을 열어 수긍하거나 부인할 길이 없는 처지라는 데 있었다. 생자와 사자 사이의 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점에서 사자는 자신을 위한 아무런 방편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당신을 보고 갈 때마다 어느 양지 쪽 마른 땅에 혼벗은 육신을 꼭꼭 묻어드리고 가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더니 그런 엄니를 보내드리고 나니 내 꼭 한 가지 씻을 수 없는 한이 남네. 전날부터 이따금 노인을 보러 찾아다니곤 했다는 건너 동네 누이도 그 형수의 요란스러운 호곡 앞엔 같은 생각이던 모양이었다. 이웃골 가까이서 친정동생의 누추한 마지막과 노인의 괴로움을 함께 겪고 지냈던 누님이 내 앞에 그 형수의 호곡을 두고 노인의 처지를 새삼 안타까워했다. 당신 몸을 빌려 세상에 난 자식으로 내게라도 한 번쯤 당신 속에 품고 참아온 그 많은 한 덩어리 한 가지나마 속 시원히 털어놓고 가시게 할 것을. 그런 내색을 보일 때마다 나도 자네처럼 나이든 며느리한테 끼니 얻어 잡수시는 것만도 큰 다행으로 아시고 아무 말씀 마시라 입을 막고 종주먹만 대고 들었으니 이제 와서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한들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속을 내보이실 길이 있겠는가. 그렇게 끝끝내 당신의 원정덩어리를 혼자 그대로 가슴에 묻고 가시게 한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되네. 남은 사람은 입이 있어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서름도 풀어내는디. 그런 누님의 때늦은 회한과 어깃장이 바로 나의 그것의 다름 아니었다. 형수의 돌변과 요란스러운 호곡이 내게 새삼스레 일깨워온 숨은 불화의 곡절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계속 노인의 것으로 지켜가기로 한 은밀한 작심의 연유였다. 저 형수의 서름과 울음을 노인이 과연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노인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나 역시 그것을 고지 듣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실은 그러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뜻이 진정 그게 아니라면 지하에서 말을 잃은 노인의 심사는 얼마나 황당하고 노여울 노릇인가. 노인의 생각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집은 여전히 노인의 것으로 지켜져야만 했다. 형수와 집에 대한 그런 가파른 심사는 1년 뒤 사세부득이 소상과 대상을 건너뛴 채로 막바로 탈상제를 치르면서 다소간 누그러들 법한 계기를 맞기는 했다. 노인의 제사상이 너무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꾸며진 때문이었다. 형수는 한사코 탈복을 앞당겨 서둘러댄 것과는 달리 어디선지 온갖 재물을 구해다 노인의 제사상을 정성껏 솜씨 있게 꾸며놓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제사상 앞에서 복받치는 슬픔과 곡성을 억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형수의 호곡은 이제 새삼 괴념할 일이 못되었다. 뿐더러 그 귀익은 곡소리에 비해 정성과 솜씨를 다해 진설한 노인의 제사상은 한동안 내 마음을
너그럽고 훈훈하게 해왔다. 하지만 그도 잠시뿐 나는 이내 그 노인을 위한 성찬 앞에 당신 생전의 궁상스러운 끼니상 모습이 떠올랐다. 시울 낮은 밥그릇에 우거지국 사발 하나. 그게 언젠가 아들이 찾아올 줄 모르고 당신 혼자 앞에 하고 앉았던 끼니상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노인은 거기 주눅이 들어 이후 아들과 함께하는 끼니상 자리에서도 당신 앞에 밥그릇과 국그릇 이외에 다른 찬그릇에는 머뭇머뭇 전혀 손길을 뻗지 못하는 낌새였다. 나는 그 호곡 소리에서처럼 이내 또 형수에게 속은 느낌이었다. 이제 와서 형수 쪽에서 굳이 그런 일로 나를 속여야 할 바도 없었지만 하더라도 그건 전혀 노인을 위한 정성이나 추모의 정리에서가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잘해야 자기 솜씨와 성취감에 이끌린 감상적 자위 행위이기가 쉬웠다. 그리고 그런 형수에 대한 곱지 않은 감정은 바로 탈상 이후 그럴듯한 증거를 찾아낸 셈이었다. 탈복 제차를 끝내자마자 형수가 서둘러 그 탈복물을 어디론지 흔적도 없이 치워 없애고 말았을 때, 그리고 온 집안에서 노인의 흔적을 샅샅이 쓸어내고 그 집을 오롯이 자신의 거소로 새로 꾸미기 시작했을 때, 그런 형수에게 내가 홀려 넘어가서는 안 되었다. 입이 없어 말을 못한들 노인의 홀령이 그걸 용납할 리 없었다. 낚싯대부터 들여놓으려 사립을 들어서니 집 안팎이 아까보다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아내는 그 사이 어지러운 집안을 개운하게 정리해놓고 이것저것 부엌 구석을 뒤져가며 정말로 저녁 준비까지 서두르고 있었다. 늦게라도 형님이 돌아오면 피곤한 몸에 우리 때문에 새로 저녁거리 서두를 일이 미안해서요. 밥통에 식은 밥덩이가 조금 남아있는 걸 보면 형님 혼자선 그걸로 그럭저럭 끼니를 때우고 지내시는 모양인데 말이에요. 아내는 아무래도 마음이 쉬 여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여자라 형수가 그렇듯 고적하고 궁상스럽게 지내는 형편을 보니 평소와 달리 속이 훨씬 누그러든 모양이었다. 아니 그녀는 평소에도 이따금 그 보이지 않는 형수의 모습을 상상하곤 지레 걱정을 하고 들 때가 없지 않았다. 형님 혼자서 끼니나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나이에 형님도 들밭 일손을 놓을 때가 됐는데 아직 그러질 못하니 공연히 기력만 더 축나고. 이날도 막상 어수선하고 궁색스러운 집안 꼴 앞에 어느새 마음이 달라진 낌새였다. 그래서 대충 집안부터 치우고 저녁이라도 지어 놓으려는데 부엌이 도대체 텅텅 비어있는 꼴이잖아요. 하긴 자식들 다 내보내고 어머니까지 가신 마당에 자기 한몸 위해 무슨 집안일 단속하고 시시때때 끼니를 온전히 갖춰먹을 생각이 나려고요. 나는 아내가 어쩐지 노인이나 누구를 배반하고 있는 것 같은 껄끄러운 기분 속에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까는 못 봤는데 지금 돌아오면서 보니 그 양반 아마 산밭에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온 것도 알릴 겸 노인 산소에나 좀 올라갔다 올게. 어느 쪽을 보러 가겠다는 건지 애매한 한마디를 남기고 서둘러 사립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원래는 그렇듯 가벼울 수가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형수에 대한 아내의 너그러움이 부지중 나를 떠밀어 댄 셈이었다. 간척지 들길을 되돌아오다 보니 산밭의 인적은 더 가까이 올라가 보나 마나 형수가 분명했다. 그걸 알아보러 새삼 거기까지 힘든 발걸음을 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 몇 년 길을 내려오면 도착 당일로 산속까지 올라가 보는 것이 의당한 행보였다. 이날도 물론 그게 내 마지막 남은 과제였다. 그런데 막상 산밭에 형수를 보고 나니 그것이 형수를 보러 가는 노릇처럼 선뜻 내켜오지가 않아 마음을 미적미적 망설이고 있던 참인데 안에 달갑지 않은 마음씀이 그런 내 등짝을 떠밀어댄 것이었다. 그러니 사립을 나고서도 나는 산바퀴를 오르는 발길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길을 오를수록 형수의 모습이 점점 확연해지는데도 그쪽에선 아직 이쪽을 알아차리지 못한 낌새였다. 이제는 해가 거의 기울어 산 그늘이 서서히 밭고랑을 덮어 내려오는데도 형수는 언제부턴지 노인의 묘소 곁에 커다란 콩단을 꾸려놓고 거기 등을 기대어 앉은 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우리가 와 있는 아래편 집 쪽에 대한 관심의 기미는 물론 밭일을 끝내고 내려올 낌새가 전혀 없었다. 저 노친네가 이번에도 술 타령을 하고 앉았나? 나는 또 언젠가 그 형수가 혼자 밭일을 올라갔다가 웬 술기를 흘리며 내려와 주절대던 소리가 떠올랐다. 나 밭에 갔다 엄니하고 한잔하고 왔소. 산밭에서 대낮에 혼자 무슨 술이냐는 내 은근한 힐책투에 형수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해왔었다. 나도 이잔 나이를 먹고 보니 조금만 일을 해도 사지가 쑤시고 풀려내려 애기들이 찾아와 먹다가 남기고 간 술병이 있으면 밭으로 가지고 올라가 한 잔씩 술기운을 빌리곤 하는디 엄니를 놔두고 어찌게 나 혼자만 하고 습디요. 엄니 한 잔, 나 한 잔, 그려고 또 엄니 한 잔, 나 한 잔, 고부간의 도란도란 지난 세월 이야기 속에 콩커니 작커니 한 잔씩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날도 생기게 마련이시라오. 무덤 속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요? 그리고 당신도 형수님 술잔을 그리 반가워하십니까? 지난 세월 이야기도 듣기 좋아하시고요. 속이 뻔한 내 비소 섞인 최근에도 형수는 우정 더 정색스러운 농투 속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시다 마다요. 나만 올라가면 엄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먼처음 호미를 들고 반겨 나오신단께요. 그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긴 밭도 함께 메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재는 이런 소리 아직 고지 들리지 않지라오. 하지만 아재도 좀 더 나이를 먹어가면 차차 알게 될 것이고만이라오. 노인과의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어 보이는 형수는 그렇듯 나를 향한 은근한 공박과 함께 나이 타박까지 늘어놓았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말 맞다나 그 형수도 이젠 들밭 손일을 놓아야 할 나이가 되었나 보다 싶었을 뿐 그 얼렁뚱땅 주정투 넋두리를 더 이상 가래거나 괴념하려 들지 않았었다. 무어 노인하고 함께 도란도란 밭을 메고 지난 세월 이야기를 해? 그걸 나더러 고지 들으라고? 엉뚱한 나이 타령도 타령이었지만 어딘지 모를 형수의 둘러치기식 변명투가 오히려 가당찮고 역겨웠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날도 형수는 아마 그런 꼴로 술기에 젖어 늘어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그 형수를 마주하는 것이 마뜩찮아 발길이 다시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거기서 다시 발길을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될수록 노인을 보러 다니던 전날의 생각을 되새기면서 노인이 거기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듯 싶은 창연한 느낌 속에 계속 발길을 이끌어 올라갔다. 그런데 그러는 나를
형수는 짐작과 달리 훨씬 진작부터 알아본 모양이었다. 아재였소? 네, 아까부터 우리 집 앞 들판길을 건너 개운까지 나갔다 오는 사람이 암만 해도 그런 것 같길래 좀 내려가 보려다 엄니 땜시 여태 이러고 있었더니 아재가 먼저 올라오시네요. 이윽고 내가 밭자락 가까이까지 올라가자 큰 콩단 앞에 그대로 사지를 내뻗고 앉은 채 지친 모습을 하고 있던 형수가 먼저 아른 채 소리를 건네왔다. 그런데 다른 사정은 대강 짐작할 수 있었지만 노인 때문에 형수가 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다는 뒷말이 좀 이상했다. 예, 그동안 별일 없이 지내셨어요? 아까 참에 왔다가 집이 비어있길래 개운까지 좀 건너갔다 왔죠. 나는 의례적으로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며 혹시 형수가 또 술기에라도 젖어있지 않은지 묘소 앞을 살피다 다시 한마디를 물었다. 아까 집 앞에서 올려다볼 땐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더니 오늘은 또 어머니 홀령하고 함께 숨어 콩밭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밭을 못 내려오고 계셨다니요? 그 소리에 형수는 왠지 피식 웃었다. 그리고 주위엔 술병 같은 것에 흔적이 없는데도 마치 술기를 머금은 사람처럼 밭 이랑 사이에 드문드문 말려 묶어놓은 큼지막한 콩단들을 가리키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랬지라우. 나는 콩대를 베고 엄니는 뒤에서 저렇게 말린 콩단을 묶고 그러다 보니 엄니가 너무 피곤하신 것 같길래 아까 잠시 저 엄니 집 지붕 뒤에 기대고 앉아 쉬었더니 그 지붕에 가려서 아래서는 못 본 모양이네요. 어머니 집 지붕이라뇨? 나는 대충 짐작이 가면서도 재우쳐 묻지 않을 수 없었고 형수는 노인의 맷봉우리 한쪽 자기 머리맡게 콩단을 툭툭 건드리며 대꾸를 이어갔다. 아, 이 엄니 맷봉 말이오. 이 맷봉 옆구리 햇볕이 따뜻해서 여기다 함께 등을 기대고 쉬었다니까요. 그런디 인잔 집에 사람도 온 듯 싶고 날도 저물어서 그만 밭을 내려가려는디 엄니가 좀채 이 콩단을 이어주어야 말이지라. 어머니가 콩단을 이어드려요? 그러지라우. 엄니가 뒤에서 함께 불끈 밀어 이어주어야 이고 가재. 이 무거운 콩짐을 어떻게 나 혼자 이고 일어서겠어요. 그것도 엄니 생시부터 항상 그래온 일인디요. 그런데 엄니는 돌아가셔서 저승 나이까지 늙어가시는지 전에는 불끈불끈 잘도 이어주시더니 근자 들어선 통 힘을 못 쓰신다니까요. 아무리 힘을 좀 더 써 밀어달라고 해도 영 힘이 태이질 않으니. 그래 지금도 한참 실랭이만 치다가 서로 기력이 파해 이렇게 넋을 놓고 퍼질러 앉아있지 않았겠소이. 형수는 노인 생시의 옛날 일, 그것도 치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정의롭던 시절의 이야기를 되새기듯 하고 있었다. 언젠가 밭일 중에 노인의 묘소에서 당신과 함께 술잔을 나눴다고 했듯이 형수로선 어쩌면 노인 치매기 이후나 사후에도 계속 그런 심사 속에 노인과 일손을 함께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 먹음과 기력 떨어짐을 노인의 허물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그렇듯 노인의 늙음과 무너짐이 아쉬워 상심해왔는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형수 또한 콩단 한 짐을 혼자 들어 이지 못하고 죽살이를 치다 애꿎게 무덤 속의 노인을 허물하고 드는 걸 보면 그 몸도 마음도 그만큼 의지를 잃고 늙어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물을 말도 할 말도 없었다. 두고 보래라.
저는 늙을 날이 없을라더냐. 지도 나이 들어 늙어보면 언젠가는 이 늙은이 마음속을 알고 지가 오늘 나한테 한 노릇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애미가 죽어 없는 날에라도 언젠가 내가 노인을 앞장서 형수를 허물하고 들었을 때 그날따라 노인이 짐짓 나를 말리고 들던 소리가 떠올라올 뿐이었다. 노인의 만류가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이제 그 당신의 예언만은 어긋나지 않은 셈이었다. 그러니 나는 왠지 이젠 소주를 함께 나눴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는 달리 형수의 넋두리가 마냥 시답잖거나 역겨울 수만은 없었다.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형수가 그새 어딘지 노인의 말년 때처럼 무기력해 보여 치근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형수는 그런 내 당차는 속내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동안 말없이 황혼역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는 내게 형수가 뒤늦게 재촉을 해왔다. 그럼 인자 아재도 올라오고 날도 어두워지니 그만 내려가 봐야지라.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이리 좀 오시오. 엄니가 저러고 힘을 못 쓰고 계시니 엄니 대신 오늘은 아재가 이 콩단을 들어서 이어줘야 안 쓰겄소. 하긴 그도 그럴 일이었다. 나는 곧 부질없는 머릿속 상념을 털어내고 어정어정 형수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미리 콩단 중두막에 머리를 들이대고 기다리고 있는 형수의 뒤쪽으로 돌아가 그 무거운 머리짐을 힘껏 밀어 올렸다. 아닌 게 아니라 죽어 누운 혼백의 부추김을 받는다 해도 환갑을 넘어 늙어가는 형수 혼자의 힘으로는 좀채 들어 이고 일어서기가 어려운 무게였다. 형수는 비척비척 그걸 이고 일어서서도 한동안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앞뒤로 몸이 휘어 내둘릴 정도였다. 그것도 콩단 깊숙이 머리가 들어박혀 눈앞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형세 속에. 형수는 그렇듯 겨우 자세를 바로잡고 나서 이미 어둠이 쌓이기 시작한 내리막 밭둑길을 조심조심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위태위태해 보이는 형수를 뒤따르면서도 이젠 그 모습에서 될수록 눈길을 비키려 하고 있었다. 좀 전에 짐을 들어 이어주면서도 잠깐 눈에 스친 일이었지만 반 넘어 걷어올린 치마폭 아래로 얼핏얼핏 드러나는 형수의 깡마른 종아리깨가 자꾸 또 마음을 건드리고든 때문이었다. 그 형수의 아래 종아리깨는 마치 나무젓가락 짝처럼 살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졸아붙어 버린 것이 영락없이 옛날 노인 한 가지였다. 두고 보래라. 저는 늙을 날이 없을라더냐. 하던 노인의 말 그대로 형수 자신이 이젠 쇠락한 기력 이상으로 무참하게 무너져가는 노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분명 노인처럼 그 산밭길을 오르내리면서였을 터였다. 나는 순간순간 다시 그 형수의 뒷모습에 옛날 노인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안쓰럽고 치근해왔다. 하지만 그건 물론 노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인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노인은 이미 말을 할 입이 없는 처지였다. 모든 것은 형수의 일방적인 넋두리 탓일 수 있었다. 말이 있을 수 없는 노인의 속내를 알기 전엔 노인을 위해서도 내가 섣불리 감상에 젖어들 수 없었다. 나는 될수록 형수에게서 눈길을 외면하며 생각을 다잡아 나갔다. 그런데 한동안 발길을 살펴나가는 데만 마음을 쓰는 듯 싶던 형수가 뒤늦게 생각이 떠오른 듯 등 뒤로 불쑥 한마디 물어왔다.
그런디 참 동서도 이참에 같이 왔을 것인디 지금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지라이. 아마 저녁을 짓고 있을 거예요. 내 대답에 형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시 말을 끊고 있다가 혼자 소리처럼 다시 자탄기 섞인 소리를 흘렸다. 내가 아무래도 늙질 말아야 할 것인디 엄니도 안 계신 집 이렇게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디 나라도 이대로 더 늙어가지 말아야 할 것인디. 한숨기 속에 말을 뜸뜸이 이어가는 형수의 푸념투는 듣다 보니 언젠가 노인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 소리였다. 늦은 밤길을 돌아오는 며느리를 맞아 어둠 속을 앞장서 걸으며 당신 혼자 며느리 모르게 참아 삼키고 있었다는 그 소망의 다짐소리. 그리고 형수가 노인의 심약해진 기미를 속상해할까봐 내게도 모른 척 넘기라 당부를 잊지 않았던 노인의 소리였다.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의 생각처럼 형수도 그때 그 노인의 마음속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마음속에 잊지 않고 지녀온 것일까. 아니면 형수에게도 늙을 날이 없겠더냐던 또 다른 예언처럼 세월이나 늙음이 그것을 형수 스스로 깨우쳐 배우게 한 것인가. 어쨌거나 형수는 그 노인의 속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격이었다. 아니, 이제 그것은 내게 형수의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저녁 어둠 속을 앞장서 가던 노인의 소리를 노인의 입으로 다시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부쩍 기력이 떨어지고 마음 속까지 비어가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지. 아재 내가 이렇게 찾아와 하루라도 마음 놓고 쉬어가게 하려면 두고 내가 늙지 말고 이대로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인디. 우리 집을 언제까지나 이대로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할 것인디. 하다 보니 나는 문득 노인을 오랜만에 다시 어둠 속에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도 모르게 노인에게 말하듯 형수의 힘겨운 노구를 향해 불쑥 한마디 내던졌다. 그러게 우리가 늘 뭘 했어요. 이젠 제발 들밭일 그만두고 마음 편히 집이나 좀 지키고 지내시라잖았어요. 형수라도 이젠 더 늙지 말라고 싶은 옛날 당신의 말은 목구멍 속에 그냥 꿀꺽 삼켜둔 채였다.